김용민 브리핑. (2016년 11월 7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우병우 씨가 서울중앙지검 안에서 조사를 받는 와중에 팔짱 끼고 웃는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이 조선일보 카메라에 노출됐습니다. 그 옆에서 검찰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두 손 모으며 공손하게 우병우 씨를 응대하는 모습도 포착됐고요. 일반 피의자로서는 상상도 못할 포즈, 또 대접입니다. 그 안에서 수사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을지 의심들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어젯밤 9시 25분 상황입니다. 우병우 씨는 어제 검찰에 소환돼 포토라인에 섰을 때엔 사과나 유감 같은 말은 입에 올리지 않았고요. 가족 회사 자금을 유용했느냐라는 질문을 했던 KBS 기자를 한동안 쏘아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검찰은 또한 최순실 대형 논란에 휘말려 있습니다. 소환될 당시 모습과 긴급 체포된 후 서울구치소로 가는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이 서로 다르다. 이게 논란의 요체지요. 콧대가 높아졌다. 쌍꺼풀이 다르다. 주름이 줄고 머리숱이 많아졌다. 네, 누리꾼의 이런 주장 많이 접해보셨죠? 빈 박스를 들고 마치 대단한 무게의 자료를 압수한 것인 양 쇼를 한 것도 이 같은 불신을 가중시킨 작지만 큰 이유가 됩니다. 검찰 수사가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진다면 그 이전에 이 수사와 관련해 주눅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 과연 검찰이 지금과 같은 수모를 당하고 있을까요? 이런 검찰은 피할 시간 또 숨길 시간 아울러 조작할 시간을 충분히 주어가며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리던 권력자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극도로 허약한 검찰에게서 진실 규명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통해 새로 수사하는 것과 아니면 죽은 권력 수사하는 것에는 투지와 저력을 보여주는 검찰의 속성을 감안해 박근혜 씨가 대통령직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씨가 그간 보여준 행태를 감안할 때 처음에는 진실 규명에 협조하는 척 하다가 여론의 관심이 빠지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회방하는 태도의 재탕이 충분히 예견됩니다. 이런 박근혜 씨에게 권력이 부여되는 것 자체가 그릇된 것입니다. 11월 12일 토요일 100만이 넘는 시민이 뜻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박근혜의 권력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무너뜨려 새 세상을 열어봅시다. 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생계형 체납자에게 행하는 추심, 네,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체납자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의 예금과 생계수단까지 가압류하고 통장거래마저 중지되게 합니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대학생, 사회초년생 자녀에게까지 부모의 체납이 대물림됩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을 압류하고 있는 셈입니다. 가난을 이유로 건강을 압류당하지 않도록 아름다운 재단이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네, 인터넷에서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그러나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은 일으키고 아픈 사람은 치료해줘야 한다는 것을.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건강할 권리를 찾기 위한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 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수식가지 동결건조 채소 곡물에다 3가지 단백질, 거기에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2끼만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최근 새누리당의 전국 17개 시도당 사무실과 개별 당원협의회,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에 당원들의 탈당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 텃밭인 대구 경북 지역 당원협의회로도 탈당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대선 지형이 급변하면서 친박계가 미는 차기 대권주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입지도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선두를 달리던 반기문 총장의 지지율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게 역전당한 상황이지요. 최순실이 지난해 말까지도 국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무회의의 개최 여부와 내용, 직접 관여한 정황이 담긴 통화 기록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연설문을 미리 받아보고 수정했다는 차원을 넘어 국정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확인된 셈입니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자금을 축연한 대기업들의 석연치 않은 특혜가 주목됩니다. 삥 뜯긴 것으로 알려진 재벌이 얻은 것도 많다, 이런 이야기지요. 재벌 총수의 특별 사면, 검찰 조사, 세무조사 무마, 각종 사업 선정 같은 대기업들이 받은 공교로운 혜택이 그렇습니다. 미르나 K에 돈을 줘서 혜택을 입었다면 대가성이 확인되는 것이지요. 박근혜 씨의 포괄적 뇌물죄가 입증됩니다. 청와대로부터 퇴진 압력을 받은 이미경 CJ 부회장이 내가 무슨 좌파냐, 왜 물러나야 하느냐 라면서 주변의 억울함을 토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름이 알려지길 원치 않는 전 CJ 임원은 이미경 부회장이 청와대로부터 물러나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주 괴로워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겨레는 이것만으로도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특별수사본부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복구했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최순실이 지난해 말까지 국무회의를 포함한 정책 현안을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지시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순실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기금 모금을 함께 지시했고 정호성 전 비서관은 절대적으로 복종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순실이 청와대 비서관을 수족처럼 부리며 사실상 대통령 행세를 한 것입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최순실이 지난해 말까지도 국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무회의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담긴 통화 기록도 이 안에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최순실이 국무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지시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국정 최고 책임자가 최순실임이 확인되는 대목입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최순실의 개인 회사 더 블루K의 대표 조모 씨는 올해 초 포스코 황은현 사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모 대표는 포스코에 배드민턴 팀 창단을 요구했지만 사실상 거절당했습니다. 포스코의 거절 이유는 배드민턴 팀 창단 비용은 많아야 15억 정도인데 더 블루K에서 그 서너 배의 금액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최순실의 요구액이 50억에서 60억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포스코는 최순실 측 관계자들과 몇 차례 더 만나 지원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4월 K스포츠재단에 19억의 출연금을 낸 뒤에는 추가 논의가 없었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검찰특별수사팀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집에서 총 4대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휴대전화에서는 대통령 박근혜 씨가 재벌 총수들과 독대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문자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지난 7월 박근혜 씨는 재벌 총수 17명과 오찬 모임을 가졌는데 모임 이후에 일부 재벌 총수들과 따로 면담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안종범 전 수석이 독대 의전과 관련해 청와대 부속실과 문자를 주고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안종범 전 수석은 독대는 인정하면서도 박근혜 씨와 재벌 총수들 사이의 대화 내용은 모른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대기업들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이후 여러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먼저 삼성그룹은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는 헤지펀드의 공격에 시달렸지요. 엘리엇이라고. 하지만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의 도움으로 합병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는 별 성과 없이 마무리됐고 SK 최태원 회장과 CJ 이재현 회장은 모두 특별 사면 복권됐습니다. 따라서 대기업들이 받은 특혜, 이게 공짜가 아니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의 대가는 아니겠는가. 이 같은 상관관계를 규명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가성이 확인될 경우에는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옵니다. 누구의 포괄적 뇌물죄냐? 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분입니다.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MBN이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2013년 말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CJ 손경식 회장과의 통화에서 VIP, 즉 대통령의 뜻이라며 압력을 가했던 것입니다. 이후 CJ 이미경 부회장은 미국으로 건너가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CJ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권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 예능 프로그램 SNL 등 CJ가 만든 컨텐츠가 좌파 성향이라는 일부의 지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CJ 이미경 부회장은 내가 무슨 좌파냐, 왜 물러나야 하느냐 라면서 주변의 억울함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청와대의 CJ 이미경 부회장 사퇴 압력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한겨레 사설 소개합니다. 이 일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는 별개로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권력자의 사적인 이해 때문에 국가 권력을 무기 삼아서 민간 기업 경영 활동에 깊이 개입한 것이다.
권력의 정당성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말대로 대통령 박근혜 씨가 이를 지시했다면 그것만으로 탄핵감이다. 법치를 짓밟고 권력을 사유화했다고밖에 할 수 없는 이 일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는 별개로 결코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어제 구속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설립이 대통령 박근혜 씨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최순실의 평창올림픽 이권 개입과 관련해 대통령의 뜻을 운운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인사의 진술은 역대 대통령 비리 수사 당시 측근들의 태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 전 자리에서 물러난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장세동의 맹목적 충성,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동지의식이라도 있었다. 박근혜 정부 공직자들의 모습은 소명의식 없이 권력만 누리다가 제살길 찾는 이익 집단의 특징을 보여준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중앙일보에 실렸습니다. 어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별수사팀이 수사에 착수한 지 75일 만입니다. 그러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사과나 유감 같은 어휘는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신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혐의를 묻는 기자를 한동안 쏘아보았습니다. 한편 우병우는 조사를 받기 전 윤갑근 고검장실에 들러서 차대접을 받았습니다. 윤갑근은 특별수사팀 팀장인데 심지어 우병우는 조사 도중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병우는 팔짱을 낀 채 웃고 있었고 검찰 직원으로 추정되는 두 사람은 공손하게 손을 앞으로 모은 채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대통령 박근혜의 두 차례 사과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 어떤 내용이 실렸는지 궁금해집니다. 수구 기득권 세력의 현재 인식의 좌표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문제의 핵심은 국민이 대통령 박근혜 씨의 국정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통령 주변과 최순실의 국정 농락을 보고도 박근혜 씨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권한을 행사해도 좋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도 박근혜 씨는 이 선으로 물러서는 결단을 명확히 내리지 않고 주저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대로 이제 대통령이 총리 추천을 국회에 맡기고 그 총리에게 내치의 전권을 주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 친박 중진들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고 한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청와대 참모들은 박근혜 씨가 다 내려놓았다라고 전하고 있지만 박근혜 씨의 진심은 이와 달라 보입니다. 야당은 김병준 후보자의 총리 지명 철회를 영수회담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박근혜 씨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 대표를 만나 김병준 후보자의 총리 국회인준을 설득하는 기회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당장의 이선 후퇴는 박근혜 씨의 선택지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하야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겠죠.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파문의 확산으로 새누리당 지지 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근 새누리당 사무실에 당원들의 탈당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인데요. 서울 수도권은 물론이고 새누리당 텃밭인 대구 경북 지역 당원협의회로도 탈당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의 책임론과 거취를 둘러싸고 내분이 격화되는 것도 지지층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당에 대한 실망감과
새누리당 간판으로는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저변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대통령 박근혜 씨가 하야를 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두 사람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선거 90일 내에 사퇴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이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진석 원내대표 주장은 결국 하야 주장이 문재인 안철수만을 위한 것으로서 다분히 대선을 위한 정략이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문건을 확인해 보았더니 사실과 달랐습니다. 정상적인 일정에 따른 대선이라면 현직 단체장은 대선 전 90일 전에 사퇴해야 하지만 하야 상황에서는 선거 30일 전까지만 현직을 그만두면 된다. 이렇게 선관위는 해석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대선 지형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고수하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게 1위 자리를 내준 것입니다. 또한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여권에서는 반기문 총장이 제3지대로 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당이 완전히 버림받게 생겼다. 이런 당에 반기문 총장이 오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국민안전처 장관에 지명된 박승주 내정자가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굿판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박승주 내정자는 47번에 걸쳐서 전생 체험을 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펴낸 책에서 박승주 내정자는 동학농민혁명의 지도자인 전봉준 장군도 만났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박승주 내정자는 굿판에 참석한 것에 대해 재능 기부 차원에서 참석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굿판에 참석했다. 현 정부와 코드가 정확하게 일치하네요. 주한미군 사드 배치 부지로 성주 롯데 골프장이 확정 발표됐었지요. 국방부는 이를 직접 매입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국유지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 왜냐? 사들인다면 돈을 써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국회 비준 사항이 돼버립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비준이 될 리 없겠죠. 자, 국방부와 롯데 측은 그래서 양해각서를 맺어서 협의를 했는데 최근 롯데 측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롯데 골프장의 시세는 1,000억이 넘는데 국방부가 이를 800억 이하로 추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상태에서 남양주 국유지와 교환을 한다면 배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롯데 측이 최근 국정 혼란 상황의 추이를 지켜보기 위해 협상을 늦추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사드 배치 부지를 내줄 경우 롯데는 중국 영업에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일산 라페스타에 있는 풍무 양고기, 즉석에서 숯불에 구워먹는 양갈비하고 양꼬치, 이거 맛보시면 다른 걸 찾지 않아요. 못하니요 시방, 빨리 예약들 안 하고 031-902-9292. 수아비스랩닷컴에서
한 달간 오픈 기념 행사로 100% 페이백 행사를 진행합니다. 구매한 가격만큼 그대로 현금으로 돌려주는 100% 페이백. 부담 없이 수아비스 화장품의 효과를 확인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6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사무실 차량 안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시고 답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오병우가 수사받다가 빈정상했답니까?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걔는 조심해서 다루어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난 주말 수십만의 시민이 서울 광화문으로 몰려와서 한결같고 강도 높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 요구가 뭔가요? 한복 패션쇼를 우리도 보게 해달라. 뭐 이런 요구인가요? 그렇게 해서 성난 민심을 다독일 수 있다면 뭐 광화문만이 아니라 전국 순회로 하지 뭐. 은퇴가 네가 실무 좀 맡아야겠다. 카카,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박근혜는 하야 하라, 이거였습니다. 그래? 그러면 할 수 없지. 4년 동안 국민의 애환과 기쁨을 같이 나눠왔던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카카, 정말이십니까? 그럼 언제요? 2018년 2월 24일 밤 12시에 사퇴합니다. 임기 마지막 날인데 그날까지 다 하겠다. 아니, 그게 어떻게 사퇴입니까? 카카, 이런 식으로 국민의 분노와 원성을 아무 일도 아닌 것인 양 여기실 겁니까? 진정 최순실과 함께 이승만, 이기붕의 그 길을 걷겠다! 씹새끼, 매를 펄어요. 아주 그냥. 카카, 4.19 혁명 당시에는 초등학생까지 나왔습니다. 아시아 최초의 민주시민혁명인 4.19 혁명. 1960년 4월 19일에 무슨 일이 있어서 4.19 혁명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알지. 1번 정 부통령 선거 당일 그날 밤에 개표 조작. 2번 몸에 최루탄이 박힌 김주열 군의 시신이 발견되던 날. 3번 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시위대에게 총을 발포한 날. 4번 학생의 피해 보답하라는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있던 날. 5번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발표하던 당일. 수고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다음 정규방송일 2부 마무리 부분에 발표합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칩니다. 장준하의 생을 대신 자라서 죽어 있었고 정태일 등등 다하지 못한 생을, 그 젊은 생을 대신 피로 살아주는 길밖에 남은 길이 없습니다. 문익환의 학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동안 그동안 4번씩이나 감옥에 보내신 것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그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당신의 아들, 딸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단지 교회만이 아니라 역사를 위해 일하는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어갈 201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주간은 물론 야간 과정도 개설합니다. 목회자 수업이 아닌 한신의 신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분을 위한 일반 석사 과정도 있습니다. 10월 3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자세한 안내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검색하세요.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우주가 도와도 청춘은 암담합니다. 대통령에게 무슨 기대를.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를 집착한 사람이 대통령이었나요? 파업하고 있는 철도 노동자들은 묻고 있습니다. 재벌의 곳간을 열어서 민중들이 행복히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외치시는데 그 뜻에 함께할 것입니다. 쌀값이 개 사료값보다도 못한다는 것이 말이나 돼야? 올려준다고 대성공양만은 연락이 하더만 왜 지키지도 않고 그래야? 물대포에 맞은 명백한 외인사를 부검한다는 정부 말이 됩니까? 전쟁 갈등 부추기는 사드 그렇게 좋습니까? 청와대에 누워있어. 4월 16일 대통령은 뭘 하고 있었나요? 모두의 절망은 청와대 엽기 행각의 결과입니다. 박근혜와야 11민족 총궐기에서 외칩시다. She never ever quits. 中国不能缺席。 Der Holocaust für Deutschland. Ma senti, con dolore umano non si può essere neutrali. 국제뉴스의 맥. 한반도와 국제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황준호 기자 만나겠습니다. 황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대단했습니다. 예. 자, 한국의 전국 상황을 두고 페루의 후지모리 전 대통령이 2000년에 탄핵됐던 그 과정을 떠올리는 분들이 있다고요? 예, 미국에서 정치학 교수를 하고 있는 제 지인이 지난주에 페이스북에서 페루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나 조금 더 공부를 해보니까 요즘에 우리나라 전국에 던져주는 시사점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이게 뉴스는 아니지만 후지모리 얘기를 한번 오늘 해보겠습니다. 예. 후지모리 일본 이름인데 이거 어떻게 일본계 페루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페루로 이민 간 일본인 2세입니다. 페루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안종범하고 최경환이 나온 학교죠. 미쓰쿠신 대학에 유학을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 동안 페루 대통령을 지냈는데 역시 강력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폈었고 또 독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에 아버지의 나라 일본으로 망명했다가 2007년에 페루로 끌려와서 지금은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딸 게이코 후지모리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후광을 얻고 대통령에 2번이나 출마했습니다. 게이코 후지모리는 다 낙선을 했는데 이 독재자 딸의 대선 도전 이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자주 비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 딸이 아니라 아버지 후지모리의 탄핵 과정이 한국의 상황하고 상당히 닮아 있었습니다. 2000년에 이 사람이 탄핵되는 과정을 보니까 일본으로 도망친 그런 일도 있었어요. 2000년 11월에 브루나이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에 페루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을 했다가 귀국을 안 하고 일본으로 가서 5년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2000년 당시 페루 상황을 보면 10년 동안 후지모리의 오른팔이었던 국가정보부장, 우리로 치면 국정원장이죠. 국가정보부장이 600억 원 정도의 검은 돈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특검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후지모리 역시 그 국정원장의 부정축제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많았고 특검이 대통령을 소환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몰리다가 결국은 해외 순방을 나간 김에 튀어버린 겁니다. 아니 근데 대통령이 해외로 튀면은 대통령직은 어떻게 사직서를 내놓고 튄 겁니까? 황당한 짓을 했는데 그 일본에 가서 며칠 있다가 팩스를 보내서 대통령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렇지만 페루 의회는 그 팩스 사직은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해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전반적인 과정에서
어떻게 유사하냐를 꼽아봤는데, 우선 국가정보부장이 야당 의원을 돈으로 매수하는 장면을 찍힌 동영상, 이 동영상을 한 케이블 방송에서 입수해서 공개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치 JTBC하고 TV조선에서 요즘에 동영상이나 뭐 태블릿 PC 공개하는 거랑 좀 비슷하죠. 그리고 후지모리가 외국에 나가기 전에 과거 야당 지도자였던 사람을 총리에 임명하는 그런 잔꾀를 부렸다가 야당한테 거부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야당 지도자였던 사람, 옛 친노라 할 수 있는 김병준 총리, 옛 DJ맨이라 할 수 있는 한광옥 비서실장, 이 두 사람 지명과 유사하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후지모리는 대통령 3선을 금지한 헌법 규정이 있었는데 그거를 바꿔가지고 망명하게 한 반년 전쯤에 3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명부 조작 같은 그런 부정행위가 있었고요. 헌법을 바꿨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개헌 주장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슷한 점, 국민들의 강력한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 몰카 동영상 같은 게 나오는 상황에서 하야를 주장하는 저항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후지모리가 외국에 나갔다가 귀국 비행기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자괴감을 느꼈겠군요.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어야 할지, 이거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근데 또 저한테 그 페루 상황을 공부하겠던 그 정치학자가 어제는 미국 덴버 대학교에 있는 한 교수의 강연 영상을 하나 소개를 했는데요. 페이스북에서 역시. 무슨 내용이냐면은 전체 인구의 3.5% 이상이 비폭력 시위를 했을 때 무너지지 않은 정권은 없었다라는 3.5%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5천만이니까 3.5%라면은 175만 명이 거리를 나와야 된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참여가 있어야 되고 또 비폭력 시위여야 된다. 이건데요. 한국 기득권 세력의 권력욕이라는 게 뭐 세계 최강으로 아주 질기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강력한 요구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3.5%의 법칙이었습니다. 야, 175만 명이 거리로 나오면 정권은 무너진다. 비폭력 시위로 하면 무너진다. 이런 이야기 주목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후지모리의 해외 망명 같은 상황, 이 상황이 한국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정열 전 판사가 페이스북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하니까 그건 환영하는데 그렇다면 검찰은 출국 금지부터 시켜라. 왜냐면은 피해자 신병 확보라는 거는 수사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지 않는다면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대통령 본인이 뭐 대국민 담화를 지키겠다면은 스스로 좀 뭐 출국 금지를 시켜달라 이런 얘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워낙 해외로 싸돌아다니는 일이 많아가지고 말이죠. 자,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박근혜 씨의 탄핵이나 하야 상황을 염두에 둔 것 같은 발언을 해서 상당히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게 아주 뭐 SNS에서 뜨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 미국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에 아주 묘한 말을 했습니다. 일단 출발은 한 백악관 출입기자의 질문이었는데요.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이 자리에 그대로 있기를 바라느냐, 아니면 지금 박 대통령하고 거리를 두려고 하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니스트 대변인이 한미동맹은 긴밀하고 강력하다, 이런 말을 좀 한 다음에 강력한 동맹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인물들이 그 나라를 이끌 때에도 동맹이 영속적이라는 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거 정말 참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논란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발언일 텐데, 자, 한국 정부 지금 많이 놀랐겠어요? 뭐 한미동맹에 관한 일반론을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만약에 대통령이 퇴진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고 다음 대통령하고 동맹을 지켜가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의미가 분명히 있는 답변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주미 한국 대사관 발칵 뒤집혔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교부는 일단 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얘기한 것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깎아내렸는데 그래도 어쨌든 발언의 진짜 의미가 뭔지 지금 바쁘게 알아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백악관 대변인이 그 어니스티라고 하셨는데 그 정직한 뭐 그런 의미의 어니스티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EAR로 시작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미국 정부로서는 사드 배치를 관철시켜야 하기 때문에 말 잘 듣는, 아니 뭐 알아서 이렇게 그 밑자락을 까는 박근혜 정부가 존속하는 걸 원치 않을까요?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인데요. 박근혜 정부가 한국의 국익을 훼손하면서까지 일본이나 미국에다가 정말 많은 보따리들을 풀어놨기 때문에 예. 한국의 정권이 바뀌는 것은 원치 않을 게 분명합니다. 예. 그렇지만 전 세계 언론들이 지금 한국의 이 정정 불안 상황 이런 것들을 매일 보도하고 있고 또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 사설까지 써가지고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미국 정부도 이런 해외 유수 언론들의 상황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그렇다고 미국이 한국 정치에 영향을 끼치려는 듯한 행동, 이런 행동을 쉽게 할 수는 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잘못했다가는 한국의 반미 여론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게 어떤 개입을 하려는 시도 이런 것들은 절대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촛불 시위가 예정됐던 토요일 오전에 예. 그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가 두산 베어스 옷을 입고 광화문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장면이 사진에 찍혔는데요. 예. 이게 아마도 한국의 정치 상황에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런 거를 좀 은근히 보여주는 제스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한국의 정서가 급변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계획 이런 것들은 아마 미국이 물밑으로 좀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개를 데리고 나온 건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런 것도 역시 두산 야구 팬들은 그 장면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했는데 예. 어쨌든 뭐 개를 데려오고 한국의 친화적인 그런 제스처를 한 거 이런 것도 역시 좀 무심한 태도 이런 것들을 과시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개를 들고 나온 거는 좀 뭐랄까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자 황준호 기자님 월요일 아침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 딴지마켓 좀 봐봐. 이담채 김치 게시판 지금 보고 있어?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야, 어떻게 하나같이 맛있다, 예술이다, 감탄했다, 물건이다, 또 재주문했다 이런 글만 올라올 수 있지? 이거 공작의 냄새가 나지 않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담채 김치 게시판에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이담채 김치는 맛있는 김치 말고는 따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담채 김치 주문 전화는 1544-4586 1544-4586. 그리하여 이 가을 나는 새싹당 콩차를 마십니다. 그리하여 나는 마음이 놓입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납니다. 그리하여 새싹당 콩차. 새싹당 콩차 어느덧 여러 곳에서 판매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새싹당 콩차는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하시죠.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어머나, 내가 이렇게 작아졌어? 네, 메이드 바이어스에서는 환상이 현실이 됩니다. 3D 실물 피규어 그리고 수공예품을 제작해드리는 전문 쇼핑몰 메이드 바이어스. 사진만 보내주세요. 나만의 피규어를 제작해드립니다.
갖고 싶고 선물하고픈 나만의 수공예품을 만들어 드립니다. 메이드 바이어스 판매금의 1%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부합니다. 주소창에 madebias.co.kr을 입력하세요. 하루 2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지난 주말에 뭐 하셨습니까? 광화문에 가서 끝까지 집회를 보고 사적인 이야기인데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는 저희 이정무 편집국장 민중의 소리요. 예. 모친 상이 있어서 밤에 원주에 잠깐 내려갔다 왔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리고 이제 광장에 오신 거죠? 네, 그러니까 광장에서 마치고 원주를 내려갔다 왔습니다. 토요일에요. 예. 네. 어떠셨습니까? 뭐 거기서 헬조선의 노예로부터 탈피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표정들이 우선 너무 밝았고요. 그 자치의 시민의 희열이라고 할까요? 해낼 수 있다는 그 충만한 자신감과 기쁨과 서로를 이렇게 웃으면서 바라보는 그 모습들이 제가 지금까지 참가했던 어떤 집회보다도 제일 기억에 남을 것 같은 그런 되게 가슴 뿌듯한 그런 집회였었습니다. 예. 자, 하여간 우리 시민들이 살아있다는 것이 확인된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더 큰 감동이었고요. 예. 자, 민중의 소리 이정무 편집국장 이야기 하셨는데, 이정무 편집국장의 칼럼을 오늘 소개하신다고요? 예, 뭐 경제의 속사라고는 조금 무관하지만요. 제가 저희 청취자분들하고 꼭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은 칼럼이어서요. 그 칼럼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소개를 해주셨듯이 그 필자는 민중의 소리 편집국장이시고요. 그 저하고는 친구 사이입니다. 얼굴만 보면 50대 중후반인데 나이는 저보다 한 살이 어려요. 그리고 2001년에 민중의 소리를 만들어서 그 30살의 젊은 나이에 창간을 했죠. 그래서 16년째 편집국장으로 독재를 지금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업이 편집국장이신 분이시기도 해요. 근데 이분이 5일에 칼럼을 썼는데 제가 참 가슴 먹먹하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을 그냥 쭉 읽어보려고 합니다. 예. 제목은 투사의 죽음입니다. 꼭 1년이 됐다. 백남기 선생이 물대포에 쓰러진 지. 그때도 지금만큼 추웠다. 청계천의 다리 위에서도 종로 일가의 싸움이 그대로 보였다. 골목길에서 다친 이들을 기다리던 앰뷸런스에까지 사정없이 쏟아져 내리던 물대포는 한참 떨어져서 볼 때도 위협적이었다. 현장에서 그리 멀지 않는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노인 한 분이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송고되어 온 사진에서 그는 이미 의식을 잃고 있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선생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떠오른 노래가 투사의 유언이었다. 한평생 후회 없이 싸우다 간다. 못다한 일들 가슴에 품고 나 다시 태어나면 무엇을 할까. 또다시 투사가 되어 민중가요 노래패 꽃다지가 불렀던 이 노래가 이때만큼 가슴에 박힌 적이 또 있었을까. 20대에는 소주 한 잔을 걸치고 핏대를 세워서 이 노래를 불렀지만 이제는 그저 속으로만 읊조린다. 선생처럼 한평생을 싸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것 같아서다. 유신과 싸우던 선생의 젊은 날과 우리미를 지으며 이름 없는 봉사꾼으로 살아온 시간은 다르지 않았다. 누구나의 삶에 차례로 찾아오는 후회와 갈등, 주저함의 순간이 선생이라고 왜 없었겠는가. 그 순간들을 이겨내며 한자리에 서서 꿋꿋하게 살아오셨으니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아스팔트 위에서 물대포를 견딘 것은 어쩌면 필연이었다. 지금은 모두가 대통령을 욕하고 있지만 1년 전만 해도 시위에 나선 사람들을 보는 시선은 그리 곱지 않았다. 야당은 내홍과 분열에 시달리고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영원히 권력을 이어갈 것처럼 보였다. 민중 총궐기가 끝나고 나면 경찰이 민중단체들을 마구잡이로 때려잡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다. 지난해 말 조계사로 피신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그렇게 끌려가 지금도 감옥에 있다. 그래도 1년 전 민중총궐기에 나섰던 이들이 싹쓸이 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선생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서 모두를 독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여름이 깊어지면 신선한 바람이 분다.
그렇게 시류에 따라가는 살아가는 게 지혜라고도 하겠지만 그래도 진정한 자유는 싸우는 데 있을 것으로 믿는다. 내가 일하는 사무실에서는 장덕궁을 넘어 서울대병원 쪽이 보인다. 그때마다 저곳에서 선생이 싸우고 있다는 걸 떠올렸다. 지난 1년을 나쁜 놈이 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준 선생께 진심으로 고마웠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다. 가슴에 품으셨을 못다한 일들은 모두가 조금씩 나눠 가졌으니 이제 고향의 흙에서 영원히 평화로우시길, 영원히 자유로우시길. 네, 이렇게 마무리되는 칼럼입니다. 예. 백남기 동민 선생께서 이제 경찰 물대포에 쓰러진 지 358일 만에 어제 고향 보성하고 광주 금남로 노제를 끝으로 해서 옛 5.18 묘역, 민족민주열사 묘역이라고 하는 곳에 안치가 됐죠. 그리고 백남기 선생 운구 행렬이 어제 12시 노제에 맞춰서 금남로에 들어섰고요. 광주, 전남, 전국에서 시민 3천여 명이 함께 했다고 합니다. 예. 저는 이 칼럼을 읽으면서 그 이정무 국장의 표현대로요. 한평생을 싸워오셨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투사로 한평생을 살았다는 게 저도 정말 그게 어떤 삶인지 미처 상상조차 하지 못하겠습니다. 심지어 제가 알기로 1990년에 대학에 입학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투사의 삶을 저는 거절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던 이정무 국장조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평생을 선생님처럼 싸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 투사의 한평생이라는 게 어떤 삶일까 정말 이 상상하는 것이 시도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생각이 들었던 건 이 글이 조금 제 생각에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만 그 수요일에 김성애 보좌관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민주당 내부에 있다는 운동권 콤플렉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학생운동을 했던 분들이 국회의원이 돼서 예전엔 데모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그 과거의 운동권 경력이 안정적인 이미지를 주지 못한다는 생각에 그 민주당의 운동권 출신 의원들이 그 이미지를 벗어나려고 한다는 컴플렉스가 있다는 거죠. 예. 머리로는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노동 현장 또는 농민 현장, 시민단체, 소수진보정당 이런 곳에서 운동가로 활동가로 국장의 표현대로 투사로 살아간다는 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았고요. 그냥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면서 수십 년 동안 제일 격렬한 현장을 지켜왔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사람들이 그 삶에 대한 존중이 있다면 그리고 한때 같이 운동을 했던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걸 아무런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 한들 그걸 저는 운동권 컴플렉스라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이미지, 운동권이 아닌 이미지를 가지고 대중들에게 표를 얻고 싶다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냥 당당하게 나서셔서 저는 이제 운동권 졸업했고요. 과거에 잠깐 했지만 지금은 운동권에 전혀 동의를 안 합니다. 전향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차라리 운동하시는 분들하고는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한 현장에서 지금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사람들 붙잡지 않을 겁니다. 그냥 서로 다른 길을 걸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투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고 저는 명예를 존중해주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운동권 컴플렉스라는 말 그 자체가 평생을 투사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명예훼손인 거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그 이정무 국장이 이렇게 글을 쓰는데요.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여름이 깊어지면 선선한 바람이 분다. 그렇게 시류에 따라 살아가는 게 지혜라고도 하겠지만 그래도 진정한 자유는 싸우는 데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적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본 우리 국장 같은 사람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보정당을 오래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 여담입니다만 우리 방송에 나오시는 안진걸 사무처장님이요. 평생을 이제 시민운동에 펼친 분이시죠. 예.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에게 왜 힘든 시간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안진걸 처장님 한 번도 뵌 적이 없거든요. 모르는 분입니다. 저는 방송을 듣다 보면 이분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거든요. 참여연대 제가 아는 후배들도 과거에 있어봐서 거기서 산다는 게 어떤 삶인지를 제가 대충 압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정상적인 경제적 삶을 누리기 어려운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안진걸 처장님도 방송할 때 들어보면 너무 겸손하시잖아요. 그리고 항상 시민들에게 고맙습니다 하고 항상 웃고요. 그거 정말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안진걸 처장님 방송 들으면 그때마다 기분이 되게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사신 분들에게도 어려운 시간이 없었겠습니까? 가정 문제가 없었을 리가 없죠. 경제 문제가 없었을 리가 없는 겁니다.
제가 아는 활동가들 중에는요, 그 가스가 끊겨가지고 부탄가스 들고 들어가야 된다고, 라면 끓여 먹어야 된다고, 이런 부지기수인 분들 여러 번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당연히 힘들죠. 그런데 10년, 20년을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버팀목이 돼주는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운동가들의 마음을 제가 감히 100% 이해한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희 국장이 쓴 칼럼을 보면서 짐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온 투사들에게는 지난 1년 동안은 백남기 선생께서 참 이 사람들의 삶에 큰 힘이 돼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국장이 칼럼에 이렇게 쓴 게 제가 가슴이 너무 먹먹한 겁니다. 내가 일하는 사무실에서는 창덕궁을 넘어 서울대병원 쪽이 보인다. 그때마다 저곳에서 선생이 싸우고 있다는 걸 떠올렸다. 지난 1년을 나쁜 놈이 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준 선생께 진심으로 고마웠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다. 가슴에 품으셨을 못다한 일들은 모두가 조금씩 나눠 가졌으니 이제 고향의 흙에서 영원히 평화로우시길.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요, 그래도 지난 1년을 저희 청취자분들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렇게까지 나쁜 놈으로는 살지 않았죠. 그리고 정의가 뭐고 올바른 게 뭐고 이런 걸 함께 생각하고 또 연대하고 방송도 함께 들으면서 모이고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었던 힘은 어쩌면 백남기 선생께서 서울대병원에서 1년 동안 싸워주셔서 버팀목이 돼주셨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장이 쓴 칼럼처럼 이제 그 짐을 가슴에 품으셨을 못다한 일들을 모두가 조금씩 나눠 가지고요. 358일 만에 광주로 돌아오셨는데 명복을 빌면서 1년 동안 우리에게 너무 큰 힘이 돼주신 백남기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책임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먹먹한 마음이 들어서 오늘은 이정무 국장의 칼럼을 먼저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지난 주말에 광장에 모인 분들, 네. 이분들 마음에 백남기라는 토양이 없었겠나, 예, 또 자문해보게 됩니다. 예. 백남기 선생님, 평화가 흔들릴 때 항상 우리 백남기 선생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또 위로와 용기를 얻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20만의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저도 그 대열에 있었습니다마는 쓰레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쓰레기가 대단하죠. 예, 네, 대단합니다. 아니 이 사실은 정권을 상대로 퇴진투쟁을 벌이는 삼엄한 자리에 이런 놀라운 시민의식, 과연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너무 놀라워서 월요경제학을 다른 걸 준비를 했다가 경제학 개념 중에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걸 오늘 꼭 소개를 해드려야겠다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경제학 개념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게 뭐냐면요,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공의 자원이 있을 때를 전제로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물건을 조금 더 아끼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원이 쉽게 고갈된다. 이런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그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막 시작됐을 때, 예를 들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목초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목초지가 예를 들면 한 양 100마리 정도를 먹일 수 있는 목초지였는데 한 10가구가 살면서 가구별로 한 10마리씩 양을 키울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사람들이 욕심을 내는 거예요. 아니 이거 뭐 내 땅도 아니고 네 땅도 아닌데 내가 양 좀 더 키우면 어때? 이래서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양을 풀어버립니다.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공유지였던 초원이 황폐화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땅도 아닐 때 이렇게 황폐화되는 경제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가 바로 경제학에서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요. 이게 원래는 그 1968년에 미국 생물학자였어요. 그 가렛 하딘이라는 사람이 공유지의 환경 오염, 남획 이런 문제를 그 개념화하면서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후에는 이제 경제학에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아주 유명한 주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다에 줄을 그어놓고 여기는 뭐 누구네 바다, 여기는 누구네 바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부들이 나가지고 물고기를 막 잡겠죠. 내 바다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바다를 돌보려고 안 하니까 그러면 물고기가 다 바닥이 나고 모두가 망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도 공유지의 비극이 드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고요. 뭐 공기, 천연자원,
강물, 뭐 이런 것들도 전부 공유지의 비극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의 소유도 아닌 공유지를 그냥 놔두면 공유지가 완전히 파손이 돼서 인류가 전부 피해를 보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이제 경제학의 과제인 겁니다. 예. 경제학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방안을 첫 번째로 이런 방안을 내놓습니다. 이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게 저게 이제 누구의 소유도 아니기 때문에 아낄 필요가 없어.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역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쓰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예 낭비될 가능성 있는 자원이 누구 건지를 분명히 소유권을 명확하게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목초지 문제가 있었을 때 영국은 어떻게 했냐면 그 공유지 목초지를 10개로 나눠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여기는 네 땅, 여기는 네 땅. 요 땅에서만 네 양 키워라.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내 땅에서 막 목초지를 낭비를 하면 자기가 망하니까 자기 땅의 초원을 관리하게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울타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초원에요. 그게 이제 유명한 인클로즈 운동이라는 건데요. 하여튼 그렇게 소유권을 명확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해결하자라는 게 경제학의 굉장히 그 우파적인 해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해결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밀렵꾼들이 코끼리를 너무 많이 잡는 겁니다. 이 상아가 비싸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해결을 어떻게 하냐면 짐바브웨 정부가 야 부족별로 땅을 나눠준다. 여기는 A 부족 구역, 여기는 B 부족 구역이다. 그리고 안에서 니들 마음대로 해. 뭐 남획을 하든 말든 한번 마음대로 해봐. 멸종이 되건 니들 알아서 해봐. 이렇게 소유권을 정해주니까 부족들이 이제 자기 땅에서 코끼리를 마음대로 잡으면 코끼리가 멸종이 돼버리니 큰 손해가 나니까 코끼리를 알아서 멸종이 안 되게끔 적절한 수준으로 잡기 시작했다. 이제 이렇게 해결책이 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 구역과 소유권을 명확하게 해주는 방식. 이게 바로 자유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럼 이제 좌파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 해결책이 온당하지 않다. 서구 유럽에서 인클로즈 운동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땅을 각자 땅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해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중에서 장사를 잘하는 애들이 생겨서 옆에 땅을 사는 사람이 생기고 점점 더 부자가 생기고 지주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망하는 사람들은 땅을 완전히 잃게 되고 농노가 생기고 뭐 이런 일이 생기니 그렇게 해결을 하지 말고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대신에 공유지로 그냥 놔두는데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감시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감시를 대표적으로 누가 해야 되냐면 정부죠. 정부. 그래서 좌파 쪽 진보적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시장에 강력하게 개입을 해서 해결을 하자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공중 화장실 같은 경우에 휴지 아무도 아껴 쓰지 않잖아요. 그러면 유럽 같은 곳에서는 해결책을 이렇게 하죠. 휴지를 없애고 각자가 휴지를 사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 우리나라 같이 이제 그렇게 하기엔 너무 야박하게 보이면 정부가 경찰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그 화장실 휴지를 10장 이상 사용하면 벌금 10만 원 이렇게 단속을 하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돈도 많이 들고 경찰도 고용을 해야 되니까요. 번거롭기도 한데 실제로 많은 분야에서는 이런 방법이 사용이 됩니다. 왜 이 방법이 사용이 되냐면 첫 번째처럼 소유권을 명확하게 해주는 방법이 사용되기가 좀 어려운 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온실가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가스를 말하는데요. 이게 각 나라가 온실가스를 뿜어대면 지구의 온도가 더 올라가고 생태계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온실가스를 여기는 네 땅, 저기는 네 땅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가스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온실가스 뿜어대도 그 온실가스가 한국에만 머무른다는 보장이 없죠. 바람에 따라서 일본으로 갈 수도 있고요. 중국으로도 가니까요. 그리고 어차피 온실가스라는 게 지구 공기를 전체적으로 데우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뿜어대도 피해는 전 세계가 입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구역 내 구역을 도저히 구분하기 어려울 때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온실가스 더 이상 뿜지 마. 뿜으면 벌칙 내린다 하고 규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15년 12월 12일에 파리에서 국제연합이 협약을 맺죠. 이게 파리 기후협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율에 맡기면 아무도 온실가스를 안 줄이니까 유엔이라는 강력한 기구가 나서서 규율을 지켜라. 몇 년까지 온실가스를 이만큼 줄여라. 안 줄이면 아예 니네 무역 규제한다. 이렇게 규율을 만들어서 공유 자원을 고갈을 막는 방법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한 전통적인 그 자유주의적인 방식은
수류지를 명확히 해주는 것, 그리고 전통적인 진보 경제학의 방식은 강력한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하는 것,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그 해결 방식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토요일에 광화문 집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앞에 두 가지 방식은요, 모두가 전제가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하는 대표적인 전제인데 인간은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은 공유지에서는 무조건 낭비하고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공유지를 마음껏 고갈시킨다라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광화문 토요일 집회가 끝난 다음에 이 바닥에 쓰레기가 좀 있으니까요. 공유지잖아요. 그럴 만하죠. 예. 버려도 누가 뭐라고 안 하죠. 그러니까 귀찮아서 막 버려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집회가 끝났을 때 2부 사회를 보셨었던 전동의 사무총장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끝났으니까 이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서 잘 정리를 하면 내일 우리 청소 노동자들께서 얼마나 좀 이 일을 쉽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우리 청소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정리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코멘트를 딱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일어나서 전부 쓰레기를 줍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광경이죠. 예. 그런데 왜 이러냐는 거죠. 예. 광화문 땅을 개인 각자한테 불화해서 여기는 네 땅이니까 깨끗하게 한 것도 아니고요. 또 경찰이 그걸 감시해서 벌금을 물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자기의 노력을 들여서 청소를 합니다. 이걸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유지의 비극을 막는 세 번째 방법이 경제학에서 등장을 합니다. 뭐냐면 경제학이 늘 깔고 있는 전제, 인간은 이기적이다라는 전제를 부인하는 거예요. 인간 원래 그렇게 이기적이지 않고 인간은 서로를 신뢰하고 있고 협동할 수 있는 존재이고 연대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전제로 해결책을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협동조합이라는 방식이 도입이 됩니다. 실제로 1970년대 초반 그 터키의 알라냐라는 지역에서요. 어민들이 하도 고기를 막 잡으니까 해산물이 이제 고갈될 지경에 이른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지역 어부들이 어떻게 하냐면 정부의 개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바다를 각자 소유로 나눈 것도 아닌데 지역 어부들이 스스로 모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서로 낚시를 할 순서를 정합니다. 물고기를 잡는 양도 자체적으로 조절을 합니다. 서로가 그렇게 할 것을 믿고 서로에게 공평하게 자율적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지역의 물고기 남용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스스로가 내가 아껴야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우리 모두도 살 수 있다는 전제 아래서 협동의 경제학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우파적인 방법도 아니고 좌파적인 방법도 아닙니다. 단지 인간이 이기적이다라는 경제학의 전제를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현장을 토요일에서 봤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청소 노동자들이 겪을 고초를 생각을 하고 그걸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청소를 하는 거죠. 연대하고 협동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예. 20만 시민이 토요일에 광장에 모였다고 하죠. 사실 이것도 그런 거예요. 나 하나 안 나간다고 대세에 지장을 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20만 시민이 토요일에 휴일을 반납하고 모입니다. 사실 뭐 거기 간다고 뭐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 나간다고 경찰이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도 모입니다. 자기의 이익 때문에 모이는 것도 아니고 경찰이나 나라가 규제를 했기 때문에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사람들은 더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인간이 반드시 현대 경제학이 가르치듯이 이기적인 존재만이 아닌 거죠. 옳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존재고요. 연대하고 협동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뭐 박근혜 씨가 물러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제 박근혜 씨는 11월 12일에 민중 총궐기를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아마 본인이 상상했었던 훨씬 더 그 이상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정말로 많은 민중들이 저는 모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사실 나 하나 참가하지 않아도 대사에 지장은 없는 거고요. 내가 안 나간다고 누가 뭐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모일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은 인파가 모일 겁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선을 위해서 사람은 협동하고 신뢰하고 함께 싸우는 존재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토요일에 다시 서울광장에 많이들 모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씨한테 시민의 협동하고 연대하는 힘을 박근혜 씨뿐만 아니라 뭐 이 나라의 보수 진영에게 또 한국에 관심을 가지는 전 세계의 시민의 연대의 힘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마음껏 과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 공유시의 비극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이 같은 정권 반대, 정권 퇴진 요구를 하는 집회와 시위, 이게 해외에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한국의 국위가 선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박근혜가 망쳐놓은 그 한국의 국격을 우리 시민들이 높이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돌아오는 토요일 11월 12일 토요일에 다 함께 광장에 모여야 하겠습니다. 예, 이완도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 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 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공화국 논평. 구치소에서 박근혜 동지의 담화 발표를 지켜보며 이제는 혼자서도 잘하는구나 하는 뿌듯함에 눈물을 펑펑 흘리신 최순실 동지께서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지도부의 총사퇴를 주장한 원내대표 정진석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최순실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순장을 하랬더니 자폭을 하고 있는 정진석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정진석은 이정현에게 당신은 보물 같은 존재지만 사퇴하라 이렇게 주장했다. 이 무슨 언어 도단이란 말인가. 만약 보물 같은 이정현이 대표직에서 물러난다면 그 다음엔 고춧가루만큼이나 귀한 박근혜 동지에게 사퇴하라고 주장할 것이 뻔하다. 정진석은 자기만 합리적인 보수인 양 코스프레를 하면서 친박들의 뒤통수를 치고 있는데 최순실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할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따라서 정진석은 이정현에게 너는 흙수저고 쓰레기고 근본 없는 놈이니까 사퇴하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일 것이다. 또한 정진석은 모든 것을 비우면 국민들이 채워줄 것이라고 예언을 하며 자신을 포함한 지도부 총사퇴를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들이 새누리당에게 채워줄 것이라곤 욕설과 비난밖에 없다. 게다가 박근혜 동지가 청와대를 비우기라도 한다면 국민들은 종북 좌파 야당놈을 새 대통령으로 앉힐 것이 분명하다.
국가공인 무당인 최순실 동지가 잠시 검사들 점괘를 봐주러 자리를 비운 사이 정진석이 이런 엉터리 예언을 하는 것은 최순실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 못할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제라도 정진석은 최순실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만날 사퇴만 요구하다가 정계에서 로그 아웃하게 생긴 MS 은재꼴만은 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을 땅에 찍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폭을 결심한 정진석은 총리 내정자 김병준의 딸 결혼식에만 참석할 것이 아니라 야당 정치인들의 모든 경조사에 가서 10만 10원씩 돈을 내게 해야 할 것이다. 김영란법은 경조사비를 10만 원까지만 허용하지 않던가. 그래서 박근혜 동지의 하야를 주장하는 야당 정치인들이 김영란법에 걸려 의원직을 잃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만약 거절할 시에는 최순실 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 동지의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후지 다케시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의 박근혜라는 스크린을 넘어옵니다. 얼마 전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한 선생님에게서 질문을 받았다. 요지는 요즘 대통령 관련해서 나오는 뉴스를 우리가 너무 즐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래도 되냐는 것이었다. 그 자리에서는 적절하게 대답하지 못했는데 계속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이제 보수 언론까지 가세해 넘쳐나는 최순실 보도를 우리가 어이없어 하면서도 왕조실록 보듯이 어딘가 즐기고 있는 측면도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를 억압하던 권력자의 민낯이 까발려져서 그 왜소하고 추악한 모습이 드러날 때 확실히 우리는 통쾌함을 느낀다. 하지만 대통령 하야라는 사태가 현실성을 띠기 시작한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언제까지나 박근혜를 주인공으로 한 막장 드라마의 시청자로 있을 수는 없다. 이는 1987년 민주화 운동에 대한 반성이기도 하다. 20만 명이나 되는 이들이 거리에 나와서 박근혜 하야를 외치고 있는 현재 상황을 87년의 재현으로 보려는 경향도 있지만 그 민주화의 성과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목도한 우리로서는 87년의 반복에 머무를 수가 없다. 87년 체제는 왜 독재로의 회귀를 막지 못하고 이토록 쉽게 무너져 내렸는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생활 문화 속에 뿌리 깊이 남아있는 일상적인 권위주의를 바꾸지 못했다는 데 있다. 민주화 운동의 승리라는 스펙타클 속에서 거시적으로는 민주화를 달성했지만 미시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충분히 실천되지 않았기에 그 민주주의는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가 지금 벌이는 싸움도 20만 명이나 5%와 같은 숫자로 수렴되는 한 시청자 인기 투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그것으로도 박근혜를 하야시킬 수는 있겠지만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독재를 가능하게 했던 이 사회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다. 우리가 진정 싸워야 할 대상은 청와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그 투쟁의 현장은 당연히 광화문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집중이라기보다는 확산이다. 박근혜 정권은 한국 보수의 역사를 집대성한 작품이다. 온갖 찌꺼기까지 긁어 모아서 겨우 성립시킨 것이기에 이 정권의 파탄은 한국 보수 세력의 총체적 파탄을 의미한다. 그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숨으려고 할 뿐 대안을 내놓을 능력이 없다. 이제는 우리가 새 사회를 만들 차례다. 네, 1부 마치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